65년을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나는 늘 참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도 그랬고 스스로 생각해도 그랬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여자의 도리라고 들으며 자랐으니까요.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불평 없이.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날 나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남편 아침상을 차렸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설거지를 마친 뒤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5년째 해온 일과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몸은 이미 뼈만 남아 가벼웠지만 그 무게를 감당하는 내 허리는 해가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를 씻기고 약을 드리고 죽을 떠먹이는 동안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였습니다. 남편은 정년퇴직 후 5년째 매일 아침 그 자리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점심때도 그 자리, 저녁때도 그 자리. 가끔 산책을 나가는 것 말고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집에 있는 게 좋았습니다. 40년 직장 생활 하느라 고생했으니 이제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도 그랬지만 퇴직 후엔 더 심해졌어요. 하루에 한마디, 길어야 2~3마디. 밥 줘. 물 좀. 시끄러워.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무심한 건 원래 성격이니까. 말이 없는 건 표현이 서툰 거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나는 그걸 오래도록 몰랐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취미도 없었어요. 젊었을 땐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고 아이들이 크고 나선 시어머니 병수발이 시작됐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연락이 와도 시어머니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미안해, 다음에 하고 정중히 거절했지만 몇 번 반복되자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사람들은 바쁩니다. 자기 인생 사느라. 나처럼 멈춰있는 사람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나는 서서히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일했고 딸은 부산에 살았습니다. 둘 다 바빴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나 얼굴을 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아들이 가끔 전화를 했지만 통화는 길어야 3분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아버지는? 응, 괜찮아. 할머니는? 그래.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할 말은 많았지만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아들이 걱정할까봐, 외롭다고 하면 부담스러워할까봐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며느리에게도 며느리의 삶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다녔고 아이 둘을 키웠어요. 명절에 시댁에 오면 주방일을 거들어주고 시어머니께 인사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어요. 그 이상을 바라는 건 욕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손주들은 예뻤습니다. 큰 손주는 중학생, 작은 손주는 초등학생이었어요. 명절 때 오면 잠깐 얼굴 비추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핸드폰을 봤어요. 내가 말을 걸면 응, 아니요. 짧게 대답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설날이었습니다. 작은 손주가 내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왜 항상 집에만 있어? 그 말이 가슴에 딱 꽂혔습니다. 뾰족한 바늘처럼. 아팠지만 아프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아이는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은 거니까. 아기가 없었으니까. 그래도 그 말은 내 안에 남았습니다. 오래도록. 왜 나는 항상 집에만 있을까?
나는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개나리가 피었어요. 하지만 나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으니까,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으니까, 누군가는 집을 지켜야 했으니까. 여름이 왔습니다. 더웠어요. 에어컨을 틀면 남편이 춥다고 했고 창문을 열면 시어머니가 바람을 싫어하셨습니다. 나는 그 사이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들었다는 소식을 TV로 봤어요. 친구들이 단체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에 올렸습니다. 내장산이었습니다. 나도 가고 싶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 겨울이 왔습니다. 추웠습니다. 시어머니 방에 전기장판을 틀어드리고 남편이 앉은 거실에 온풍기를 켰습니다. 내 방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익숙했으니까.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도 아침은 똑같았습니다. 남편 밥상을 차리고 시어머니를 씻기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려고 부엌에 서 있는데 남편이 불렀어요. 여보.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남편은 보통 나를 부를 때 야 또는 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조금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지? 뭐? 나는 부엌에서 고개만 내밀었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저녁에 삼겹살 먹고 싶은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나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알았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냥 갑자기 그랬어요. 나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어요. 이유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나는 울 일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때린 것도 아니고 누가 욕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삼겹살이 먹고 싶다고 했을 뿐인데 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나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울고 또 닦고.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아, 나는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65년을 쌓아 올린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참음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의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어요. 나는 그걸 보고만 있었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옷 몇 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세면도구도 챙겼어요. 통장도 넣었습니다. 핸드폰 충전기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스스로도 몰랐어요. 그냥 손이 움직였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고요.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버스가 왔고 나는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버스 안은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지나갔어요. 나는 그걸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고 또 울렸어요. 나는 핸드폰을 가방 속에 넣어버렸습니다. 종점까지 갔습니다. 내렸어요. 거기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발이 가는 대로. 어느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산책하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강아지와 걷는 사람.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에겐 내 삶이 없었구나. 65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시어머니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나는 그렇게 배웠고 그게 옳다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나도 살아야 한다는 걸. 나도 사람이라는 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추웠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해지는 걸 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이 안 났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37통이었어요. 남편 20통, 아들 10통, 딸 7통. 문자도 수십 개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전화 좀 받아. 뭐 하는 거야? 걱정되잖아. 읽으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슬픈 게 아니었어요.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이 급하게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급했어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 좀 쉬려고. 딸이 뭐라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안해. 하고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모텔에 묵었습니다. 혼자 방을 잡은 게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좁은 방이었지만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아무도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맞는 걸까? 잘하고 있는 걸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지금은 이렇게 있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어디 있냐고. 언제 돌아오냐고. 나는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조금 더 있을게. 딸이 할머니는 어쩌냐고 아빠는 어쩌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요양원 알아봐. 이제 집에서 모시기 힘들어. 딸이 놀란 목소리로 뭐라고 했지만 나는 이미 끊었어요. 다시 핸드폰을 꺼놓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며칠을 그렇게 떠돌았습니다. 모텔에 묵고 밥을 사 먹고 공원을 걷고 도서관에 앉아 있었어요. 책을 읽었습니다. 오래전에 읽고 싶었던 책들이었어요. 카페에도 들어갔습니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바빴어요. 급하게 걸었고 통화를 하고 웃고 화내고 각자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은 내가 묵고 있던 모텔 앞에 서 있었어요. 나는 로비에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은 야위어 보였어요. 며칠 사이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아들의 눈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아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나를 바라봤어요. 나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나직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집을 나갔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자기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엄마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아무 말 없이도 다 이해해 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다고. 나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또 말했어요. 할머니는 요양원으로 모셨다고. 아빠는 지금 혼자 계신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계신다고. 엄마가 없으니 집이 너무 조용하다고. 나는 들으면서 가슴 한쪽이 아렸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들이 물었습니다. 언제 돌아올 거냐고. 나는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냥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넸습니다. 이거 드세요. 용돈. 나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아들이 내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멀어질 때까지. 그날 밤 나는 봉투를 열어봤어요. 돈이 꽤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하나. 엄마, 천천히 쉬다 오세요. 기다릴게요. 나는 그 쪽지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그런데 이번엔 따뜻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돌아가지 않았어요. 바닷가 근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아침마다 바다를 보러 나갔고 모래 위를 걸었습니다. 맨발로 걸으면 차가웠지만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어요.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어요. 어머니, 천천히 쉬세요. 아버지, 제가 잘 챙길게요. 걱정 마세요. 읽으면서 고마웠습니다. 미안하기도 했고요. 딸도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냥 안부를 물었습니다. 잘 지내냐고, 밥은 먹냐고, 아프진 않냐고.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정말로 괜찮았으니까. 한 달이 되던 날 남편에게서 처음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하다. 세 글자였어요.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있어야 할까? 정답은 없었어요. 그냥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았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었어요. 포기도 아니었고요. 이건 선택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는 것. 65년 만에 처음으로.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처럼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서자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나를 봤습니다. 우리는 잠시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남편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살이 빠졌고 수염이 길게 자라 있었어요.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내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 있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남편이 또 말했어요. 미안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짐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쓰레기통은 넘쳤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뒤에 서 있는 게 느껴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참을 청소하다가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 나는 손을 멈췄어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걸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지했어요. 나는 걸레를 건넸습니다. 그럼 이거 좀 닦아줘.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정말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집을 정리했습니다. 말없이. 저녁이 됐습니다. 나는 간단하게 찌개를 끓였어요. 밥을 차렸고 상을 냈습니다. 남편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뜨고 멈췄어요. 그러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네.
나는 밥을 먹으며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나를 봤어요. 우리는 그렇게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뭐가 달라진 걸까요? 아마도 나였을 겁니다. 나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내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남편도 알았을 거예요. 내가 영원히 그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그게 우리를 조금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가끔 설거지를 했어요. 서툴렀지만 했습니다. 빨래를 개기도 하고 쓰레기를 버리기도 했어요.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가끔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어디 아픈 데 없어? 산책 갈까?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나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나는 나가고 싶을 때 나갔어요. 남편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갔다 올게 하고 나갔어요. 친구를 만났고 도서관에 갔고 영화도 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죄책감도 들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졌습니다. 나도 살 권리가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요괴속 오후 347양원에서 잘 지내고 계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찾아뵀어요. 시어머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많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전문가들이 돌봐드렸고 나는 그저 며느리로서 얼굴을 비추면 됐어요.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아이들도 달라졌어요. 전화를 더 자주 했고 명절이 아니어도 찾아왔습니다. 손주들도 왔고요. 작은 손주가 물었어요. 할머니 요즘 밖에 자주 나가?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할머니도 밖에 나가. 손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후회되나요? 그날 집을 나간 게. 아니요. 후회되지 않았어요. 그날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겁니다. 참으면서 삼키면서 아무 말 없이.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들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남편과 다툴 때도 있고 아이들이 이해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알거든요. 나는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게 선택이라는 걸. 6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내 삶을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은 남아있으니까요. 오늘도 나는 창밖을 봅니다. 봄이 오고 있어요.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는 이제 밖으로 나갈 거예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가면 돼요. 그게 나니까.